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시황, 오늘 최근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 전해 드릴 거고요. 최근 일주일간 핵심 뉴스가 모였고 그 핵심 뉴스들 중에서 우리가 투자 판단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뉴스를 보다 보면 결국 가장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련된 종목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쭉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라이브 방송 잘 시청하시면서 매주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압축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항상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매주 수요일 7시 라이브 방송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장은 좀 어떻게 됐냐? 뭐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갈게요. 이 해당 내용이 엄청 우리가 해당 내용이 이제 엄청난 내용은 아니라서 짧게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최근 들어서 증시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난번부터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계속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고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고,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도 매번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기존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죠? 물론 한국의 유동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해당 부분도 꽤나 해소가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탁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도 많이 개선이 돼서 증시 자체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다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뀐 데에는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건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반도체, 범용 반도체 사이클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 유동성의 위대한 위기로 잠시 흔들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을 이어가는 주요 이슈는 HBM입니다. 최근엔 HBM 덕분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HBM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죠? 언제가 가장 괜찮을 것 같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2월입니다. 2026년도 2월 달까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기업들이 HBM4를 양산한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4를 이제 양산해서 이제 간다라고 하죠. 2월 확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만든 HBM이 삼성전자가 만든 HBM이 엔비디아한테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삼성전자의 HBM4도 어찌됐든 뭐 지금 이제 마이크론한테 정확하게는 이제 그 자체 AI 반도체를 만드는 TPU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의 다양한 반도체들의 탑재되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AMD 같은 기업들이요. 이제 엔비디아 이외의 공급망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일단 삼성 양산 시작한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높은 확률로 2월 달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6월 달부터 생산돼 루빈, 빠르면 5월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뭐 5월 달, 6월 달쯤에 생산돼 루빈이라는 차세대 엔비디아의 반도체 지금 현재 탑재되는 HBM4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 기대감은 이전까지는 가장 강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2월까지는 그래도 무난한 상승장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반도체고,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주요 이슈를 보면 결국에는 내년 2월이더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때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물론 돌발 변수가 등장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동성 시장에 대한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차기 연준 의장 임명이 있는데, 차기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누가 되든 결국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할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천천히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가판의 상승을 만들 것인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저는 증시는 상승의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중간중간 잡음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잡음은 잡음일 뿐 근본적인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증시는 내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일단 증시에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죠? 쉽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너무 이제 쉽고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기본적으로 상승장을 생각하되 돌발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생각하고 관찰하면 돼요. 뭐 중간중간 문제가 있을 때마다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자세하게 뜯어서 설명 좀 해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 상방을 좀 생각하시면서 증시를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을 좀 생각하면서 투자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 좀 찾아보기 위해서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주요 일정과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내용의 이슈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통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권장해 드리고 있는 이제 보통 뉴스 언론사라고 하죠. 언론사가 있긴 있는데요. 어디가 제일 괜찮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매일 아침에 나오는 뉴스 중에서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간단하게 보셔도 급하실 때는 뭐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한국경제 유료 내용 뒤에 내용 보실 필요도 없고요. 1, 2면 3면까지만 딱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좀 보입니다. 자, 그럼 한국에 어떤 이슈가 가장 큰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불타오르는 코스피 환율 급등은 막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증시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이 아직까지도 문제다라는 이야기 계속 돌고 있어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옛날에 과거 당시에 금융위기 당시 기억나십니까? 금융위기 2000 대략적으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 IMF 때 당시 뭐 정확히 표현하면 IMF가 조금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우리가 IMF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지금 목소리 끊기나요? 목소리 많이 끊기나요? 마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IMF가 있었는데 IMF 당시에 왜 한국 시장이 흔들렸죠? 다른 게 아니라 이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한국의 환율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환율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환율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환율을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고정 환율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정 환율제를 빌미로 해서 공격을 좀 단행했었죠. 뭐 최근에는 한국은 지금 현재 고정 환율제를 빼고 변동 환율제를 적용을 해서 실시간 시장을 좀 풀어주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간중간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비슷한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 공격이 많이 최근에 이루어졌다라고 현재 보여지고요. 그 과정 속에서 환율이 과도하게 상승을 했었죠.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investing.com에 들어가서 실시간 환율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최근에 이 공격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환율의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환율이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우리가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박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화의 가치가 박살났다는 얘기는 한국의 가치가 별로다라는 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국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한국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베팅을 하면서 한국의 환율을 끌어올리면서 한국의 원화의 가치, 한국의 가치 자체가 낮아졌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그를 통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한국에게 당연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한국이 현재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수출 주도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국가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게 별로 안 좋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들 중에서도 한국이 특히나
취약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좀 많이 하락했고 전 세계가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한국이 특히나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 다양한 정책으로 개입을 시도했고요. 최근에 한국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부터 지금 이제 환율이 일부 안정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도 이때 당시죠. 최근 들어서도 이제 환율이 고가 부분을 찍었을 때마다 연기금을 통해서 환율에 개입해서 최대한 낮춰보려는 안정시키려는 모습, 정확히 투기 세력을 막는 지금 이제 모습들은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잘 막힐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해서 중간중간 개입을 통해서 환율이 낮아졌는데 보시면 중간중간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점은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경제가 그래도 결국 별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국 증시가 지금 앞으로 1, 2년 정도야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5년, 10년을 봤을 때 과연 한국 경제가 괜찮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으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초장기 투자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최근에 환율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나 내용들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바뀌면 바뀐 흐름대로 또 투자해야겠지만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삼성전자 그냥 무식하게 사고 들고만 가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과거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죠? 있습니까? 있나요? 여러분 있으세요? 그죠? 그러신 분들도 있으셨죠, 그죠?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환율이 올라서 이렇게 위기가 왔다는 소리는 저는 더 이상 1,300원대, 1,200원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환율이. 결국 한국 경제는 계속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을 바꾸는 순간부터 한국의 원화의 가치는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우리 예수금 돈을 가지고 있죠. 옛날에는 주식을 사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현금을 들고 있는 경우도 꽤나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현금이 아니라 제가 뭘 가지고 있는 게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선택이 괜찮다라고 했어요? 어떤 선택? 우리는 차라리 금을 들고 있는 쪽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 한국의 원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달러에 대한 부분도 나쁘지 않지만 전 금 투자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금 ETF 상품을 가지고 사고 팔 수 있는 금 현물, 진짜 금 덩이를 들고 있으라는 건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정도, 그런 정도의 금을 보유해 보시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존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죠. 2025년도 희망의 불 밝힌 K조선소, 조선소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뒤에 조선소 이야기가 나오겠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조선소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요.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지금 현재 조선, 방산, 지금 원전, 세계하고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지금 반도체까지 해서 증시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번 연도 1년 결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조선업종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조선업종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이 고점을 찍고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겠죠. 조선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3년 정도의 수주를 받아둔 상황입니다. 근데 받아놓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더 이상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리고 이 상승이 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물론 증시 상승에 의해서 함께 적당히 상승하는 것 정도는 가능한데 추가적인 폭발적인 성장까지는 고민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라고 하면 신조선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주문을 받을 때 원래 100만 원에 팔지 200만 원에 팔지 300만 원에 팔지
우리가 물건의 가격을 좀 결정하는 건 우리 3년 뒤에 우리 배 만들어줄 건데 뭐 100만 원이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200만 원이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300만 원이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건데 신조선가인데 신조선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가다가 꺾였습니다. 원래는 100만 원 받던 거 2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던 거 300만 원 받았는데 300만 원 고점 찍고 다시 2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요 수치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미 이제 신조선가가 굉장히 비싸게 조선 가격을 받다가 가격이 지금 현재 살짝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물론 떨어진 게 더 많이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앞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선적 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만한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박의 교체 주기가 이번에 사이클이 현재 다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교체 수요만 끝나면 이번에 이제 배가 노후화되면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혹은 환경 규제가 들어오면 환경 규제에 맞춰서 새로운 배를 도입해야거나 이런 상황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배 수요가 더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보호무역 보호무역 때문인데요. 옛날에는 자유무역 시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재는 중국에서 많이 나와. 중국에서 만들고 중간 가공은 한국에서 잘하더라. 한국에서 중간 가공하고 그 최종 조립은 멕시코가 싸고 잘하더라. 라면 멕시코 들렸다가 최종 소비지 지금 이제 미국까지 가는 요런 말도 안 되는 루트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 둘, 셋, 넷. 일단 배가 이미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숫자만 봐도 하나, 둘, 셋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제가 이런 국가들을 나열해서 그런데 이런 국가들이 태평양을 몇 번씩이나 건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게 더 합리적으로 저렴하니까 그런 선택들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배 선박이 이용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는 게 이제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고 미국 본토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인건비가 문제였었는데 인건비는 결국 AI 로봇 시대가 오면서 미국 본토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식 자체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AI 로봇이 발전하자 새로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 만들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최근 들어서 이유 있는 좀 선택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소리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조선이 엄청나게 잘 깰 것 같다? 큰 폭등이 나올 것 같다? 그게 좀 애매해요. 차라리 배를 더 만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도크라고 해서 우리가 배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장을 만드는 단만 해도 몇 년이 걸립니다. 뭐 다른 공장들은 보통 1년 정도면 거의 웬만한 공장들 다 지어지거든요. 근데 이 도크는 그게 아닙니다. 막 말도 안 되는 뭐 3년, 4년, 5년 도크 여러분들 보십니까? 도크라고 다들 과거 이제 이미지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도크는요, 배 만드는 것보다 아마 이제 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보시면 쭉 중장비들 싹 다 들여와가지고 중간에서 만들고 있는 게 배인데요. 이 배거든요. 배를 만드는데 중간에 중장비부터 시작해서 장비들, 인력들 파고 만들고 요걸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그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 그 시설 자체를 만드는 게 상당히 오래 걸려서 이 공장을 도크를 더 많이 짓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생산을 더 많이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신조선가가 중요한데 신조선가도 좀 꺾였고 결국 보호무역이 진행되면서 절대적인 배의 숫자의 증가치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섹터는 새로운 환경 규제 때문에 선박을 더 빠르게 바꿔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당장엔 어렵다. 그럼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 주가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음 미국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고 미국 안에서도 선박을
더 뭐 오래된 선박들은 다 버리고 친환경 규제에 맞지 않는 뭐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어내는 선박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미국 배 누구 만들어주겠습니까? 한국이 다시 만들어주겠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이 트럼프 공화당 정권이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추가적인 폭등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좀 가져가셔야 되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뭐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수주 일어나고 해외 수주 그 이외 지역에서도 미국하고 협업해서 웨이스팅하우스하고 해외 수주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되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슬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될지는 뭐 결국 모르겠지만 뭐 끝난다 만다 뭐 옛날에 뭐 말 나왔다가 이제 또 이 안 끝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뭐 근데 결국엔 끝나는 분위기가 좀 꽤나 많이 형성이 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추가적인 수주를 얻어내기에는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수주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내고 있는 매출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의 매출을 내기에는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지금 당장 더 침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싹 다 먹고 폴란드 쳐들어올 것 같아야 폴란드가 무기 더 구매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100개 구매해 주다가 지금 200개 구매하겠는데? 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 소리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라고 하면 추가적인 수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장 유력한 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 국가를 지키는 우리 방산 부분에 GDP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한 30% 정도가 이제 유럽이 쓰고 있는데 그 비슷한 30% 정도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바로 중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방산 관련 종목들 보시는 분들은 중동을 보셔야 돼요. 중동에 얼마나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30%의 거의 대부분 중동에서 나오는 방산 매출은 누가 꽉 잡고 있냐? 바로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 미국하고 중동의 관계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미국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렴한 원유가 필요합니다. 경제를 다시 부양시키기 위해 원유를 미국하고 중동하고 손잡고 원유 가격을 최저치로 낮추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 우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름은 비싸던데요? 원유 가격은 낮다면서 진짜 낮은 거 맞아요? 역대급 저점입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돼요. 원유 가격이거든요. WTI라고 해서 미국 텍사스유 기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낮습니다. 말도 안 되게 낮거든요. 이 수치가 과거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 당시 치고 나왔다가 다시 가라앉는 거의 저점, 거의 58달러면 거의 저점에 해당합니다. 고점 찍었다고 말도 안 되는 수치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봤을 때 물가 상승을 감안해 봤을 때도 이제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치인데 이 낮은 수치가 우리나라는 환율 때문에 비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박살나면서 원유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넣으러 갔을 때는 사실상 체감이 안 드는데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감이 될 겁니다. 굉장히 낮은 원유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 미국은 원유 가격만 낮출 수 있으면 굳이 중동하고 손을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유 이걸 해줌으로써 미국이 원하는 걸 중동이 해주는 거잖아요.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정확히는 해주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이제 그걸 해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뭘 보장하냐면 안정을 보장합니다. 국가를 지켜주는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유 가격을 낮춰주는 대신에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역할을 미국이 해주는 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 베네수엘라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뭐 하는 어디 있는 국가냐라고 하면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베네수엘라라는 지역은 딱 미국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요런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지도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고요. 지도랬나? 미국이고요. 밑에가 브라질 뭐 등등등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 위에 푸에르토리코가 있죠. 푸에르토리코. 여러분 그 다들 수리남 보셨습니까? 그 우리 영화에서 봤던 그 마약 그 마약 황정민 씨 나오는 수리남 보이시죠? 그 푸에르토리코 말하는 게 여기 수리남에서 그 수출할 때 푸에르토리코가 미국령이라며 미국령. 완전 미국 국가권 미국 국가는 아닌데 미국령이라는 거죠. 과거에 뭐 제국 시대에 있었던 흐름들이 좀 남아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이잖아라고 하면서 이제 수리남에서 마약 수출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미국령으로 들어가면 미군이 개입해가지고 미국이 잡아갈 수 있어가지고 지금 그 황정민이 이제 쫄아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뭐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생각나서 말해봤습니다. 영화 재밌죠? 이번 주말에 한 번 더 봐야겠어요. 참 재밌죠?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 보이시면 베네수엘라 보이시죠? 베네수엘라가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일이 퍼지고 있냐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군에 개입하는 국가에 개입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국 CIA가 베네수엘라 항만 드론 타격, 영토 내 첫 지상 공격. 원래는 여기 주변으로 지나다니는 선박에만 개입했거든요. 명분은 마약거리였습니다. 마약거리를 명분으로 해서 지금 마약거리를 막는다라고 해서 개입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영토 내 직접적인 항만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이달 초 베네수엘라 해안 항만의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한 사실을 알려줬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 내 표적을 직접 공격한 첫 사례로 이번 지상작전으로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왜 개입하냐는 거죠. 왜 자꾸 개입하는 거야? 정말 마약이 싫어서야? 물론 마약이 싫은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국가가 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1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오시죠? 트럼프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트럼프는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우리가 경찰의 역할을 해줄 이유가 없지 않냐. 우리가 왜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해줘야 돼? 무슨 전쟁이 터지고 뭐 하면 왜 미국이 개입해서 도와줘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항상 했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을 지켜주는 것도 이제 슬슬 싫어진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보면 역사를 보면 바로 2009년도 세일혁명 때문입니다. 2009년도, 2010년, 8년도, 9년도에 지나면서 미국이 옛날부터 그 경제가 항상 과도하게 흔들렸을 때가 오일 쇼크라고 해서 원유 가격이 다양한 이유에서 폭등했을 때 그때 미국 경제가 흔들렸거든요. 물론 미국도 원유를 생산하긴 했지만 결국 자신이 사용하는 것 대비해서 결국 이 생산하는 양이 부족해서 항상 수입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망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기술 혁명을 통해서 미국 내에 있는 원유 천연가스를 원래 생산할 수 없는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요 집안이 너무 약해가지고 요 생산 캐낼 수 없겠는데 생산 단가가 안 맞는데 라고 했었던 곳들까지 채굴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보했고 그로 인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크게 폭증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원유 천연가스 수출국이 되고 있죠. 결국에는 이때부터 미국은 생각한 거예요. 이거 미국이 옛날에는 중동 지켜줄만 했는데 지켜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문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사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뭔 소린지 아시죠? 그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음식점 들어가기 전에 배고파서 들어가서 처음 음식 시켜서 먹을 때는 배고프니까 빨리 맛있다 먹다가 막상 여러분들 계산할 때쯤 되면 보면 무슨 생각하냐? 이거 맞나? 이거 이 가격이 맞아? 라는 생각을 제가 쪼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하거든요. 이게 맞아? 들어갈 때는 음식 시킬 때는 가격 잘 안 봐. 뼈에 장국, 사이드로 수육. 근데 수육이 준내 비싼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계산할 때쯤 되면 카드 내밀 때 생각이 다르단 말이야. 결국에는 처음에 과거에 이 중동하고 협정을 맺을 때 과거의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정을 잘 맺었지만 이젠 자기네가 스스로 원유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굳이 이 중동을 도와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결정한 거죠, 최근에.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베네수엘라 같이 전 세계 원유의 배장량의 1위인 국가가 본격적으로 사실상 이 베네수엘라는 잘 먹고 잘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국가인데 보통 이런 국가들은 보통 부패가 심해집니다. 부패. 뭐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있는 게 없죠. 그죠? 대한민국은 비교적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패가 비교적 적었던 국가입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예. 물론 중간중간 독재 정권 들어오고 그럴 때야 뭐 부패가 좀 있었겠지만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전 세계 기준에서 봤을 때는 성장 과정 속에서 부패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나눌 게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도 보면 있는 집 집안이 자식들끼리 많이 싸운다니까요. 근데 없는 집 집안은 안 싸웁니다. 우애가 돈독해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이게 베네수엘라는 가진 것들이 많으니까 첫 배가 부른 거죠. 국가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망가졌고 독재 정권이 들어선 상태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라는 국가 자체가 많이 독재 정권을 일러갔는데 이걸 이제 독재 정권이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합니다. 그죠? 북한하고도 친하고 뭐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 국가만 먹으면 우리 원유 가격 안정화시키는데 문제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뭐 미국 안에서야 미국이 이미 어느 정도 생산했고 베네수엘라에 개입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마약상 잡아주고 국가를 정상화시켰다는 명분 하에 직접적으로 원유 사업에 미국 기업들을 투입시킬 수 있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라는 지역을 칠 만한 명분도 분명히 마약이라는 명분도 있긴 하고 나중에 베네수엘라를 먹고 나면 중동까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한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 베네수엘라에 개입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이 독재 정권이 이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하고 뭐 전제 싸우고 있는 거죠. 결국 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너무 당연하게도 미국이 이기겠죠. 미국이. 당연히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유 시장의 핵심을 미국이 가져오면서 더 이상 중동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시면 이 중동 시장의 방산 시장이 열립니다. 왜? 지금 여태까지는 미국이 도와준다는 명분 하에 미국이 어느 정도 지켜준다는 명분 하에 비싸지만 미국의 무기를 사주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트럼프가 순방하니까 딱 여기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주요 국가들 중에서 다 보호를 받고 있는 핵심 국가들이 싹 다 지금 이제 카타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다 트럼프한테 뭐 전용기 막 선물해주고 무기 막 구매해주고 전투기 구매하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더 이상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 상황이 오면 굳이 미국 걸 쓸 수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럼 누구 거 쓸까요? 가성비 있는 실전 제품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기술 협약을 통해서 자체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국가들을 필요로 하겠죠.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될 가능성이 높냐라고 하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전 세계적으로 방산의 가성비가 가장 최고조에 머물러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아시겠죠? 미국 제외하고 그냥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압도적입니다. 이보다 좋은 국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면서 베네수엘라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방산 기업들이 갈지 안 갈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뭐 조선 방산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 특히나 뭐 좋으니까 짧게 설명드렸는데 뭐 대략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럼 딱 느낌을 보면 어느 쪽이 좀 괜찮아 보이냐라고 하면 근데 방사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고 뉴스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 관련 종목들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 원전 관련된 종목 중 정도가 내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제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설명드렸던 종목 이외에도 당연히 다른 종목도 올라갈 수 있겠죠. 다른 이슈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 정도로는 합리적으로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원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이 전부 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이런 흐름들로 이어가고 있더라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정도까지 대략적인 그 시장의 흐름들이라든가 주요 종목들을 싹 다 봤는데 근데 이게 뭔가 괜찮다라는 건 알겠는데 뭐 다들 알고 있는 얘기를 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린 것뿐 뭐 다들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이건 뭐 대단한 얘기보다는 근데 뭔가 한 방이 없죠.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주식들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주식들이 없어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그래서 내년도에 분명히 돈 벌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종목 없나? 라고 찾아보다가 이거는 진짜 해볼만 하겠는데? 진짜 터지면 대박이 터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었던 종목 업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중장비 기업들입니다. 중장비 기업들이 너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중장비가. 왜인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는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장비 슈퍼 사이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오듯이 교체 주기가 다가오잖아요. 예, 보통 과거에 한 10년 전 정도에 딱 슈퍼 사이클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슈퍼 사이클 안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슈퍼 사이클 통해서 안 그래도 꽤나 수요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터지면 매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그래서 국제적으로 근데 알겠는데 한국의 중장비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옛날에는 물음표였어요. 기술력이 뭐 부족한 건 아닌데 사실 한국이 중장비 1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애초에 중장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땅덩어리가 커야 돼요. 내수 수요가 커야 장비도 크게 만들 줄 알고 그 크게 만들 줄 아는 기술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하거든요. 대부분 이 중장비 기업들의 성장세 기술력이 많이 확보된 게 중국하고 미국 혹은 호주 뭐 이런데 이제 이미 중장비를 사용하기 너무 좋은 땅덩어리를 크게 들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기업들 중에서 진짜 괜찮은 기업들은 애매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한국이 너무 매력적인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뭐냐라고 하면 한국이 매력적인 이유의 결과는 현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아직까지 재벌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도 국가의 성장 과정 속에서 특히나 인프라 투자 속에서 철도 깔고 못 깔고 뭐 인프라 까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이제 재벌가가 생겨나고 근데 그 재벌가가 시간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탄압받는 시기가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재벌가가 해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결국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지 않도록 다 숨어버렸잖아요. 물론 뒤에서는 물론 금융가라든가 다양한 섹터에서 힘이 아직도 있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한국이 재밌게도 재벌가가 있는 국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벌가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대기업이 있다라는 소리는 하나의 그룹 안에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그 다양한 사업들의 기술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현대가 뭐 하고 있죠? 현대가 뭐라고 있죠? 자율주행, 로봇, 그죠? AI,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이 로봇하고 뭐 같이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엔비디아와 협업,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최근에 뭐 무기 방산에도 함께 하고 있긴 한데 뭐 중요한 건 자율주행 로봇 이 두 가지가 사실 최근 들어서 현대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최근에 기술이 이제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냐면 엔비디아하고 협업해서 이 GPU를 받아서 그 현대만의 자체적인 이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사실상 하나의 이제 센터 자체를 하나 차리겠다라고 했거든요. 모든 이제 공장을 최적화시킬 수 있을 만한 계산하기 위해서 GPU 세우고 GPU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 센터를 만드는데 그게 2026년 1분기부터입니다. 1분기, 2분기. 그래서 적어도 2026년까지는 다 만들어질 거고요. 다 만들어지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6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꽤나 보여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뭐 보통 데이터 센터를 좀 만드는데 지금 보통은 시간 자체가 보통 1년 정도는 걸리는데 아마 1년 정도를 걸릴 만큼 처음부터 GPU를 많이 줄 것 같진 않아서 서서히 최종적으로 5만 개를 공급을 받기로 했죠. 서서히 한 내년까지 공급을 받으면서 기술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최적화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게 내년도에 일어날 일이죠. 내년도에 일어날 일인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장비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요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슬슬 중장비 업계에도 사람이 직접 크레인에 안 타는 거 아십니까? 물론 이제 크레인 같은 중장비에 이제는 무인 중장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요런 중장비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거거든요. 3,000km 원격 조종 HD 현대의 미래 건설 현장이라고 해서 애초에 이렇게 무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그 광물들을 가져다 나르는 거겠죠. 항의되시죠? 그리고 이걸 실시간으로 누가 위에서 감시해 주냐라고 하면 드론이 감시해 줍니다. 하늘에서 드론이 감시해주고 드론이 감시하는 상황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진단해 주겠죠. 그죠? 그 진단해 준 게 드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드론이 HD 현대 클라우드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GPU 가지고 만들어 놓는다고 했잖아요. GPU 센터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뭘 해야 될지 주문하고 움직이는 체계 자체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는 사람이 일단 하나하나씩 어떻게 하냐면 원격 조종을 합니다. 원격 제어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격 제어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사람이 투입될 만한 상황도 있겠지만 사람이 필요 없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사람을 최대한 안 쓰는 쪽으로 가겠죠. 이것도 뭐 다 인건비니까, 그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하고 필요 있는 경우 좀 상세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원격 조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행하는 쪽으로 특히나 이제 사람들 보시면 움직일 때 보이시죠? 거의 뭐 게임이야 게임, 그죠?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저는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깁니다. 경쟁력이 분명히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해볼 만하다 봅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에 그러면 중장비 기업이 없냐? 미국 기업 딱히 아닌데 괜찮을까요? 가능할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원래 이렇게까지 기술 협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룹주들이 없어요.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로봇 관련된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술을 가질 만큼 정말 디테일한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AI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투자까지 이어가면서 엔비디아하고 협업하면서 지금 현재 중장비 관련된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여러분들께서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업은 도전은 하지만 속도는 느릴 거고요. 현대 같은 경우 이미 로봇 기술 만들어져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GPU 5만 개 때려박아가지고 이미 센터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무인기를 만들기에는 이미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원격 조정 기술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해볼만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중장비 관련된 시장이 생각보다 한국에게 큰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의 중장비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서서히 2026년도를 지나면서 중장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나고 슈퍼사이클도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경쟁력까지 생기는 구간이 2026년도네. 특히나 현대 이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 이 기업들의 매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네. 그러면 우리가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을 중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보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관련된 종목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기업들, 혹은 HD 현대인프라코어 라든가, 그죠? 최근에 이제 합병 때문에 거래 정지 들어갔죠. HD 현대건설기계가 HD 현대인프라코어를 합병해서 1월 1일부터 HD 건설기계라는 이름으로 통합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죠? 앞으로는 HD 건설기계라는 기업을 투자해 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장기로 봤을 때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 현대와 최근 AI와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묻어놓고 가셔야 주가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실제 당연히 실적은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예요. 주가의 움직임 왔다 갔다 실적 왔다 갔다 할 때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업종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주춤거리다 2025년도부터 개선 시작을 좀 했고요. 연간 실적 개선치 2026년도 7년도까지 성장세가 다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전망이 나오긴 합니다. 물론 전망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준 건 아니지만 이 전망이 사실 저는 이 전망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분명히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건설기계 우리 건설기 관련된 기업들이 특히나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공장의 생산에 이미 옛날부터 준비해가고 있어요.
현대건설기계하고 현대인프라코어가 2024년도 9월달, 작년 9월달부터 이미 북미 통합제작센터를 지금 현재 설립을 했고요. 이미 여러분들 북미 시장을 노리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장 이제 거의 다 지어놓은 거죠, 그죠? 지어놨고 생산 체계를 맞춰서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릴 준비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미국 본토 시장에서 엄청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시장에서 정말 큰 움직임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이 계속해서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종목 계속해서 넣어두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봤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매번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다양한 정보 실시간으로 내어드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실시간 뉴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뉴스 같은 것들이라든가 내용 같은 것들, 그리고 추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죠.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들어가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 보시면 여기 급등 포착 자료에 제가 매일매일 시장 뉴스들을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장시작 전 시황이라고 해서 시황글 올려드리거든요.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전일자 시장의 주요 움직임을 만든 이슈는 무엇이었나,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보이죠? 시장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다 정리해드린, 특히나 여기 오늘의 주요 뉴스에 제가 중공업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진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략이 좀 가능하겠죠. 괜찮아 보이는 타이밍이 나오면 이렇게 주요 뉴스라든가 혹은 바로 아래 시장에 대한 내용과 정말 괜찮게 공략해도 괜찮겠다라고 할 때는 시장 관련된 밑에 총정리글에도 여러분들께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어플리케이션도 보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급등 추천주에 추천주가 나가면 더욱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자료집에, 급등 추천주에 가보시면 자료집에 저희 로봇 관련된 자료집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핵심적인 종목들은 다 넣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료집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롭게 다음 주 1월 6일 날짜로 CES, 미국 전 세계 가전박람회가 열리는데, CES가 열리면 이 CES에서 이제 새로운 로봇 공급망과 관련된 기업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림, PTS 같이 현대 로봇 공급망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폭등한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기업들, 눌림목에 제가 사라고 설명드렸는데 바로 튀어버려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요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더 나올 겁니다. 공급망이 밝혀지면 업데이트해서 관련 종목들을 계속 추가해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다운로드 받아두시고 추가적으로 더 여러분들께서 좀 추가적으로 추가할 만한 종목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에도 업데이트 했다라고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료집도 매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준비한 이야기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2016년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씩 매주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의 확률 높은 종목들의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항상 잘 참여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주도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종목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